자, 교재 88페이지를 펴시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 저 불빛에 비춰가지고 글자 하나도 안 보인다, 그죠? 부가가치세법이. 자, 이 부가가치세법을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아마 부가가치세라는 표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를 VAT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 VAT가 Value Added Tax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Value Added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에 세금을 붙인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물건 가격의 10%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물건 가격의 10%인데 지금 세금 이름은 부가가치의 10%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우리는 value added라는 말은 많이 안 쓰고 부가가치를 창출했어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 마진을 남겼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웃긴 게 마진도 영어예요. 근데 마진 남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했어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마진의 세금을 남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마진의 세금을 남긴다라기보다는 세금 내는 사람이 자기가 마진을 얼마만큼 가지냐에 따라서 세무서에 가져다 줘야 될 세금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는 건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고 회사의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을 안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회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단돈 1원도 부담 안 하는데 회사가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져다 줄 건데 얼마를 가져다 줄 거냐면 자기가 가지는 마진, 그 마진의 10%를 세무서에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예요. 국세. 자, 국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세목이 지방세예요. 자, 오른쪽에 제가 쓰는 건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그 비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같이 비교하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국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징수권자가 국가란 이야기예요. 그럼 국가가 이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청에서 우리가 이 세금을 징수하면 우리는 지방세라고 할 거예요. 자, 엄청 우리 실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여러분은 국세를 내는 거고, 그리고 그 구청에다 세금을 내면 지방세를 내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자동차 있으신 분들 자동차세 고지서 지금 집에 날라왔죠? 자동차세 고지서 아마 집에 날라왔을 건데 그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시면 1년 납에 45%를 1차에 내고 그리고 55%를 2차에 내는데 그 고지서 날라온 거에 보면 아마 어디 구청 세제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 구청 세제과에서 보냈으면 그거는 지방세를 납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세예요. 자,
보통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우리 목적세예요. 보통세하고 목적세. 우리 책에 있는 것보다 특징은 좀 더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봤을 때 자, 우리 목적세라는 거를 먼저 보면 자, 우리 그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우리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 우리 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우리 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교육세는 뭐 교육시설이나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이런 인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방금 말했던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어느 목적이 있어서 징수하는 건데,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세라는 건 일단 징수를 해서 어느 목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는 우리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는 목적세다라고 보통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징수한 후에 그 세금 가지고 어디에 쓸지를 봐서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도로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는 싫어하는데 여러분 중에 좋아할 수도 있는 국회의원 아저씨들 월급 준다든지 뭐 그런 데에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내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 얼마더만. 국회의원 할만해요, 그죠? 못해서 안 하는 거지. 1억 5천 준다 그러면 저도 4년간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4년 하면 6억이잖아요, 연봉이. 그럼 정년퇴직해도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보면. 자, 그럼 자, 이 부가가치세는 징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세금이고, 또 부가가치세 특징에 간접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 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게 간접세고,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거를 우리는 직접세라고 해요. 담세자, 납세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담세자는 부가가치세라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 마셔요. 그럼 그 커피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받았으면 영수증을 받을 건데, 그 영수증에 보면 커피 가격 공급가액하고 또 세액이 적혀 있고 그 합친 금액이 5,000원이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5,000원을 주고 커피를 사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커피 가격에 적혀 있는 영수증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부담을 했죠. 그럼 여러분은 담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지금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부담을 하는데 그 세금을 여러분이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그 커피를 우리한테 팔았던 그 가게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그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그 납세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고, 부담하는 사람과 그 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방식인 게 간접세고, 우리나라는 이 부가가치세가 간접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직접세라는 건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소득세라든지, 그럼 뭐 다음 과정에서 또 보게 될 우리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그 돈을 번 사람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직접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직접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소비세라는 건데, 자, 비교할 수 있는 게 소비세, 소득세, 보유세가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자, 뭐가 있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죠. 그죠? 자, 전 세계인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죽음만 이야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죽음과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조세 저항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벤자민 클레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과거에 우리 인간이 아닌 저승사자인 사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영화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영화가 과거에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오만때만 상을 다 받았지만 한국에서만 공감을 못 해가지고 인기를 못 받았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강윤경 씨는 아실 거예요. 그 조블랙의 사랑이라고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옛날에 있었죠. 근데 그 영화가 아마 강윤경 씨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안 봤어요, 많이. 브래드 피트 팬이었던 사람만 봐요. 그게 한국 사람은 세금에 대한 그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걸 못 느끼고 거부감이 많은데, 자, 우리가 세금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요. 세금 떼고 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낼까 봐. 근데 이 소득세는 여러분이 돈을 안 벌면 안 내는 세금이에요. 벌면 내고 안 벌면 안 내는 거. 근데 여러분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고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그러면 소비 단계에서 또 세금이 나오게 돼요. 돈을 쓰면. 근데 여러분이 돈을 안 쓰면 소비세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써야지만 소비세를 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소비세를 내기 싫어서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유세를 낼 거예요.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벌 때 세금 내고 그걸 써도 세금, 또 안 써도 세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소비 단계에서. 한마디로 돈을 쓰지 않는다면 세금이 우리가 부담할 일이 절대 없는 형식으로 되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일반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일반 소비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개별 소비세를 무진장 많이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개별 소비세는 어떤 거냐면 옛날 이름이 특별소비세, 사치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일명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백 혹은 명품 구두 뭐 이런 것들이 개별 소비세 대상인데, 이 개별 소비세는 아무 때나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러이러한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니까 거기 적혀 있는 건 세금을 부과하고, 그럼 거기에 적혀 있지 않는 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개별 소비세인데, 그럼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자, 이 부가가치세는 세법법전에 어떠한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지 않을 부가가치세에 세금을 면제시키는 면세 품목을 세법법전에 적어놓고,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라는 거예요. 부과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소비세예요. 그럼 저와 같이 나중에 면세 항목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면세 항목을 인지시켜 드릴 건데, 그렇게 인지한 후에 나중에 과세품이냐 면세품이냐 우리가 따져야 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면세 항목 이야기할 때 이 물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 근데 그 물건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 과세품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지 마라 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아니면 전부 다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 소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나중에 과세품 면세품 할 때 우리가 면세품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놓고 거기에 없으면 다 과세품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징 중에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보면,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건, 자, 우리 책에는 어렵게 적혀 있어요. 막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빼고 자본재 구입 빼고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자들이 가지는 마진에 대한 금액의 10%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서 낸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그 부담하는 금액이 사업자들이 남기는 마진에 비례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마진만큼만 우리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부가가치세는 물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물세라는 건 물건에 세금을 붙지 인세,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다라고 해서 세금이 붙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샀다고 해서 세금이 붙는 방식이 아니고 물건에 세금이 붙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제가 물건을 사든 이재용이가 물건을 사든 똑같은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10%이지, 이재용 샀다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샀다고 돈 더 많이 세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하나가 단일세율이에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저와 같이 이 부가세 이야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 10%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10%인데 사람에 따라서 얼마 버냐가 아니고 물건에 붙는 10%예요. 물건 가격의 10%. 그럼 누진세율이라는 건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있죠. 소득세는 우리 6%, 15%, 24%, 35%, 38% 이렇게 쭉쭉쭉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자,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 맡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 정도까지 내가 소득이 발생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번 돈의 전부 다를 24%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번 돈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5천만 원이었으면 1200만 원까지는 6% 곱해줄 거고, 1200 넘어간 거에서 2400까지는 15%, 그거 넘어간 거는 24%, 이렇게 내가 많이 번 윗구간만 늘어나는 거지 전체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요즘 안 보이는 정치인 중에 전 국무총리 있죠? 그 황교안 아저씨. 그 아저씨가 전에 우리 소득세율 구간에서 45%인가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들 세부담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막 항의하듯이 시위했었죠. 근데 하루 만에 그 사람이 말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왜 하루 만에 말이 사라졌냐면 옆에서 아마 창피당했을 거야. 45% 넘는 돈을 구간을 맞는 사람은 3억 넘게 버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3억 1,000만 원 벌었으면 3억을 45% 한다는 게 아니라 3억 넘은 거에 대한 1,000만 원만 45%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1년에 3억 버는 사람. 그런데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하니까 국민들이 그 말을 하루 말해놓고 다음날 알면 욕할 것 같으니까 뉴스까지 싹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런 식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쪽에 지금 서민들, 제 친구들, 제 친구 박사, 뭐 변호사 전부 다 이 구간 안에서 놀아. 이 구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나중 되면 저랑 같이 다 이 구간 안에서 세금 내고 있을 건데, 저 딴 세상 사람들이, 저 이재용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건 그래도 형평성이 있죠. 우리 세금은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누구나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해야 된다라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돈을 버냐 상관없이, 자 보시면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100만 원짜리 TV를 사고 싶어서 10만 원씩 매달 10달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TV 사러 딱 갔더니 TV 가게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럼 저는 이번 달에는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달 더 있다가 10만 원 모아가지고 사니까 소득이 작은 저는 그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엄청 부담스러운데, 자 이재용이 TV 사러 갔어요. 뭐 이재용이 100만 원짜리 TV는 안 사겠지만, 그럼 100만 원짜리 TV를 사러 갔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 사람은 전혀 부담이 없겠죠. 그냥 110만 원 주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보다 부담 능력이 큰 이재용은, 우리 부담률이 작고 부담 능력 없는 저는 부담이 더 높은 걸 뭐라고 하냐면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역진성을 만든 원인이 이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서 물세고 단일세율이라는 거예요. 물세고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이 발생을 하게 돼서 얘 둘은 역진성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지 관심 없이 물건에, 그 물건 가격의 10%만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든 저도 사든, 여러분은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마셔도 부가세 부담이 안 되시죠? 저는 엄청 부담이 돼요. 그럼 저는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은 부담 안 되시니까, 그럼 우리도 역진성이 되죠? 저 힘들게 살아요. 그럼 이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 만든 제도가 면세제도예요. 면세를 만든 이유가 이 물세이고 단일세율인 것 때문에 생기는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우리 면세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계산 구조를 좀 볼게요.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면, 자 부가가치세는 일단 얼마의 부가가치 마진을 남기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면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면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뺀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뺀다라는 말보다는 얘를 공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공제는 빼라가 아니고 빼줄게 이런 의미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공제법이다라고 표현해요. 얘를 공제법이다. 자,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 계산을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1000원에서 600원을 빼면 400원의 부가가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겠죠.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고 그리고 세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썼던 숫자를 이용해 보면 1000원에 600원을 빼고 10%를 곱하면 40원이라는 세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부가가치의 세금인 10%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어릴 때 산수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릴 때 우리가 산수했던 거. 자, 우리 어릴 때에 이 산수하면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걸 푼 적이 있죠. 자, 이 괄호를 풀면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얘를 여기 곱해주고 빼주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괄호 푸는 거죠. 그럼 괄호를 풀어보면 매출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빼기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 적었던 공식을 그냥 괄호를 푼 거예요. 괄호를. 그럼 지금 얘는 1000원에 10%를 하면 100원이 될 거고 매입 가격은 600원에 10%를 하면 60원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 여기에서 얘를 빼면 40원의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매출 가격의 세율을 곱해서 이 100원이라고 낸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세액이라고 할 거고 매입 가격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낸 걸 얘를 매입세액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공식을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썼는데 다 같은 공식이죠. 사실 다 같은 공식이죠. 근데 얘네들을 이름을 붙여 보면 자, 지금 얘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고 있죠. 그럼 거래한 금액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다라고 해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매출 가격, 매입 가격,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 금액을
공제 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하고, 그럼 아래쪽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 세금에서 세금을 빼니까 이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얘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공식은 서로 차이가 없는데 이름 붙이기가 얘는 거래 가격에서 빼기 때문에 거래공제법이라는 이름이 붙고, 얘는 세액에서 세액을 빼기 때문에 세액공제법이라고 붙는데, 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0%의 세율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율을 0%도 쓸 거예요. 이걸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건데, 그럼 10%와 0%를 쓰면 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썼을 때는 납세자도 우리 사업자들도 계산을 두 번 해야 되는데 10%다 0%다. 문제는 그걸 받은 과세관청도 이중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세액공제법을 쓰면 납세자들은, 사업자들은 이중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과세관청은 세금에서 세금 정리해서 나온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한 번 정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과세관청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나오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낫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쓸 건데 어쩌면 썼었나? 낫이라고 쓰는 건 이 글자가 나오면 그 지문은 오답 지문 키워드라는 거예요. 오답 지문. 그래서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얘는 틀린 거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공제 빼준다는 건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 자,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은 얘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을 빼줄 거예요.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제가 내용 중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라서 그거 말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만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서 먼저 일반 소비사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면세 대상 적어둔 거를 열거해 해뒀다라고 쓸 거예요. 열거된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게 일반 소비세라는 뜻이라 그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우리는 매출액에 세율 곱한 걸 매출세액이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매입세액인데 이 매입세액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접세는 이 앞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간접세라고 했죠. 그리고 소비형 부가가치세, 얘는 우리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지금 적혀 있는 거에서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이라고, 그리고 자본재 구입이라는 건
판금액과 지금 매입 가격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의 가치의 차이가 여러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건데, 그러면 그 금액들이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하고 일치하다라는 걸 엄청 어렵게 쓰는 거죠. 1글자예요. 이건 세법 버전에 적혀 있는 걸 거의 그대로 뺏겼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고, 자, 제가 이제 순환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